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오늘 되게 익숙하신 분이 왕림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잠사부의 N번째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성수동 호스텔 대표입니다. 좀 궁금하신 사항도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 개의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상주 인력이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주 인력은 필수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체크인도 안내해야 되죠? 키 전달해야 되죠? 동선 설명해야 되죠? 이거 자체가 아날로그적인 업무인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물론 에어비앤비 운영하신 호스트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00% 사전 예약제, 그다음 비대면 셀프 체크인 아웃, 그리고 플랫폼을 이제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안내. 안전한 비대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럼 게스트 입장에서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원래 운영하기 때문에 게스트는 그 플랫폼의 예약 메시지를 보면서 예약부터 체크아웃까지 본인이 혼자 투숙하고 퇴실하시면 돼요. 즉 저희 상주 직원과 게스트가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주는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매니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상주 직원이라는 거는 이제 필요 없지만 총괄 매니저님은 계시면 좋아요, 사실. 총괄 매니저가 없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표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 매니저의 역할은 마지막에 청소가 다 끝나면 객실 퀄리티 유지라든지 현장을 점검하고 비품이라든지 컨트롤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직접 매니저 역할을 직접 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괄 매니저님도 고용을 해서 일임을 하고 저는 그럼 매니저님과 소통하면 끝나는 거죠. 상주 인원 없이 체크인까지 이루어지는데 체크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셀프 체크인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요즘에는 그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오시는 게 뭐 출입 방법, 객실 안내까지 모두 일단 사전에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게스트도 그 메시지만 보고 이제 셀프로 체크인 하시면 되는데 에어비앤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자동화가 잘 돼 있고 효율적인지 다 아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이나 전통적인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체크인이 안 되죠. 왜 안 되냐? 도미토리 구조가 있잖아요. 도미토리 같은 경우도 보안 이슈가 있죠. 동선의 혼선 이슈가 있죠. 상주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 구조는 제가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단독 객실형 호스텔. 단독 객실형은 사실상 에어비앤비 운영과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셀프 체크인으로 가능합니다. 밤에도 역시나 사람이 없이 보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똑같은데요. 결국 보안도 사람이 상주에서 보안이 뭐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보안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사람의 기대자 생각해보면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져요. 대신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스템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단독 객실형이잖아요. 도어락이 있고 건물에도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고 출입은 당연히 예약자만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보안 이슈가 없고 밤에 체크인을 하든 새벽에 체크인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숙소를 찾아오시게끔 잘 설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숙박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청결, 위생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영역이 청소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객실당 청소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청소도 결국에는 사람보다 체크리스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사람에 따라 청소 퀄리티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확장해서 수건이라든지 침구 세탁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모텔이나 시티호텔에서는 청소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외주를 줄 때 그 업소 특유의 그 락스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희는 침구류도 그렇고 락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냥 자체 세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자체 세탁이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객실 퀄리티 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탁비조차도 청소비에 같이 녹이면은 그걸로 이렇게 포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어비앤비 말고 뭐 여러 사이트가 좀 있을 거고 어느 사이트가 제일 효과가 좋은가요? 저는 일단은 에어비앤비랑 부킹닷컴 두 개를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고다가 부킹닷컴 소속이에요. 부킹닷컴이 모기업이고 그 안에 아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킹닷컴만 잘 활용하면 아고다도 같이 팔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 두 개만 운영을 하면은 부킹닷컴이 아고다에서도 팔아주니까 결국 플랫폼 세 개를 운영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 큰 뿌리는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플랫폼마다 역할이 좀 달라요. 부킹닷컴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엄청 많고요. 에어비앤비는 주로 내국인
데이트 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인실은 에어비앤비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주말은 무조건 에어비앤비가 잘 차요. 근데 우리는 주말 장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일을 외국인이 채워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에어비앤비를 잘 몰라요. 숙박업이라는 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좀 갈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우선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숙박업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 2월이 비수기예요. 이게 왜 비수기냐면 저희가 사람의 소비 심리를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12월 달에 연말에는 연말 모임도 많죠. 소비가 많아요. 기업도 연말 결산 전에 매출을 일으키듯이 사람들도 연말에는 좀 소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1월부터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운동을 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당연히 이제 비수기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외국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본인의 새 출발이 해외여행이 될 수 있거든요. 1, 2월은 좀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면 좋고 전체 숙박업을 봤을 때 성수기는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7월까지 성수기고 8월은 지방 관광지, 지방 소도시는 성수기예요. 근데 막상 수도권 서울은 비수기예요. 보통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해외나 지방 관광지로 빠지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외국인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비수기 때 외국인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운영 난이도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 어떻게 분배가 되고 계세요? 저한테는 난이도가 하예요, 하. 주로 1시간은 청소 확인, 뭐 인력 관리, 비품 관리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예약 관리, 고객 응대 이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난이도가 하냐면 제가 일을 하고 지향하는 바는 노동이 아니거든요. 결국 자동화된 사업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이면 저는 충분한 것 같고 그럼 몇 시에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대가 전날 투숙객 체크아웃과 당일 투숙객의 체크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좀 밀도 있게 업무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게 일반 빌딩 대비 어느 정도 차이인지 비교 분석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물주는 적극적 건물주가 있고 소극적 건물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소극적 건물주는 뭐냐? 전통적인 건물주예요. 건물은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아요. 월세가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장점은 뭐냐?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하지만 성장은 없어요. 지키는 자세는 강하지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극적 건물주가 돼야 되냐?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상권의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소비 트렌드 변화하고 있고 공시 리스크도 있죠. 건물은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이제는 필수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전 적극적 건물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 건물주는 뭐냐?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저는 적극적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건물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장점은 뭐냐? 월세 방어되죠? 제 사업이 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시 리스크가 없죠? 그럼 이 결론은 임대 수익도 되죠? 사업 수익도 되죠? 이거는 단순히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아니고 사업적으로도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월세가 흔들리면 사업도 흔들릴 텐데 저는 사업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의 상방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해칭이 되면서 동시에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권의 2%대 그리고 그타 등등 뭐 서울에 저는 뭐 3%대 뭐 이 정도가 나오면은 훌륭하다라는 게 저는 숫자적으로 딱 이제 와닿는 체감인데 대표님처럼 호스텔을 운영하시는 적극적 건물주님의 수익률 호스텔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봐도 17%, 공격적으로 보면 25%, 평균 2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을 떠나서 우리가 허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숙박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건물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와 별개로 종로 쪽 가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숙박업을 알아볼 때 모텔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허가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호스텔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일반 모텔을 사서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건물 가격이나 땅값은 싸요.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은 제 생각에 한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종로에 좀 약간 혼이진 곳. 근데 이 숙박권이라는 그 프리미엄 하나로 30억을 받는 거예요. 숙박비가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좀 제가 되게 충격을 먹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3%와 20%인데 이게 무슨 고민거리겠습니까? 20%로 오르는 순간 건물값이 몇십억이 더 붙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정보 구독자분들 위해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촬영 때 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